네, 수요일이죠. 마지막 코너는 사건 본부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오늘 이야기해볼 사건, 이게 지금 이야기하기도 벌써 저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지난해 5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정말 누리꾼들, 본 사람들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죠. 예, 사건 발생은 작년 5월 22일 새벽 5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거기 이제 거주하시는 여성분이 이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갑자기 31세의 범인이 거의 무자비하게 우리가 보통 격투기에 돌려차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돌려차기 내리찍기라고 네. 하는 그걸로 하는데 거의 무자비하게 시도를 하고 우리 그 다음에 쓰러진 여성을 이 주먹이나 다른 발로 발길질로. 근데 그 상태에서 이게 연속 동작이 아니라요. 구타를 때리고 확인을 하고 살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주치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쓰러뜨린 다음에 좀 시야가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특정한 다른 범죄를 한 후에 이제 도주한.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발견해 갖고 다행히 이분은 이제 사망까지는 안 이뤘는데 생명은 건지셨지만. 네, 근데 심각한 후유증. 그렇더라고요. 반신마비 정도. 네네. 그래서 몇 달 뒤에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형량이 작은 것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 정도 거의 죽을 정도로 폭행을 했는데 12년 정도. 그러니까 살인에 준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시민분들, 시청자들이 상당히 논란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폭행한 거 아니냐. 운이 좋아서 살았지만. 그렇죠. 몸 자체가 거의 격투기 선수급입니다. 네네. 근데 그 피해자분은 아주 좀 작은 분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 거지. 예. 새벽 5시에 여성분은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그렇죠. 뒤에서 느닷없이 머리를 맞고 벽에 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구타가 이어졌고 범죄로 이어졌다. 자, 현재 1심에서요. 검찰은 살인미수입니다.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고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자, 풀려나도 이제 4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가해 남성은 너무 형량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항소를 했고요. 누리꾼들은 12년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분노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런 사건 많이 다루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살인 미수로 20년 구형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살인 미수면은 20년이나 10몇 년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건의 이 범인의 행태라든가 범죄 후에 어떤 상황이라든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러니까 범죄의 적용은 살인 미수대 실제 살인에 준하게 구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문 자체는 굉장히 엄중하게 썼는데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판결문은 이게 굉장히 큰 중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장량 감경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냐.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특정한 성범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피해자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그럴 만한 정황이 보이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증거라든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증을 못했군요. 강간치상죄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합산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요 동기가 뭔지에 대한 범죄 수사가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법원 판단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엔 이 정도라고 하면 징역 20년도 작죠. 이거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심쩍은 대목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게 흘러가는 묻지마 폭행처럼 돼버린 그런 정황이라 이 내용을 들여다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가해 남성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폭력적인 범행의 동기 궁금한데 아까 정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은 묻지마 범죄로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걸로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전체적인 사건 기록이라든가 CCTV를 다 봤습니다. 이 CCTV가
이 오피스텔 안에서의 CCTV가 아니라 그 30분 1시간 전부터 이 여성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특정한 지명을 얘기해서 그런데 무슨 사거리, 소산에서 유명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30분 전부터 이 피해자를 쭉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딪혀갖고 기분 나빠서 시비 거는 우발적인 게 아니고 애초에 특정한 무슨 행위를 하려고 타겟팅을 해서 쫓아왔다. 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 네. 1시간가량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묻지마 범죄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특정한 어떤 목적,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 폭행 이후에 특정한 공간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8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없어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추정이지만 성범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전제했을 때 왜 지난해 5월 사건이잖아요. 이게 뭐 몇 년 전, 몇십 년 전 사건이 아니고 근데 왜 그 대목은 수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제 이 정도라고 하면 응급실로 이제 실려갔겠죠. 네네네. 응급실의 의사들은 이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강간 키트, 그러니까 성폭력 검사를 할 겨를이 없었는데 네네네. 초반에 담당 형사가 이것을 알고 빨리 해바라기 센터에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예.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미 증거가 소실됐거나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후천적 사이코패스. 실제로 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폭력 등 범죄 전과가 쌓일수록 이런 폭력성이 좀 높아지거나 사이코패스 성향이 두드러지거나 하는지 궁금한데. 이 범인은 10대 중반부터 오히려 교도소에 있었던 기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거죠? 뭐 10몇 번 됩니다. 아, 10여 번. 네, 그게 대부분이 폭력이고 성범죄고 이런 범죄.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가 면담하는 기록도 다 봤는데 이게 놀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조사받을 때도 마치 되게 장난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냐? 워낙 거기서 이것이 일종의 단련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익숙한 범죄자들은 무감합니다. 사람을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괴롭히는 부분에 대해서 딱히 대신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서는 되게 비굴하고 그러니까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깍듯하게 하고.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폭력적 형태를 후천적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단히 비사회적인데 힘 있는 자들한테는 사회적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영상을 본 분들이 다 놀라는 게 뭐냐면요. 너무 폭력적인 게 여성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피고 폭력이 계속 이어져요. 그럼 우리가 너무 인간이 무자비한 거 아니냐.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 무자비함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반복적 폭력의 무감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감수성이 없고 아주 둔감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범죄에서는 본 크리미널 정도로 그러니까 형성적 범죄형.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폭력에 너무 무감한 상태로 그렇게 지배하면서 살아온 존재들은 이런 약자들한테 거의 무자비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행영이라든가 교정 교화 프로그램들은 이들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걸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폭력 범죄에 대한 다룰 수 있는 그 범죄성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범죄자가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형태는 일종의 교도소를 학교 들다나듯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화력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무자비함. 자, 전과가 쌓이고 여러 가지 폭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상투적인 표현할 때 밥 먹듯이. 그렇죠. 일상적인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일상으로 그냥 체화해버렸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번 사건뿐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출소 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는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김근식 같은 경우죠. 다른 또 수감자의 생명을 뺏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사들을 보고 놀라는데 자, 교도소 내에서 폭력 성향을 교화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 있어요. 법무부에서 제 말을 들으면 아마 화를 내실 거지만 네네.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다? 그들의 폭력성을 낮출 수 있는 한국에서의 전문가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무부에 고용돼 있지도 않고요. 네네네. 실제로 프로그램이 작동되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작동되는 건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정도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이들을 교도관들이 너무 착하게 본다는 겁니다. 착하게 본다. 왜냐하면 교도관들은 강자니까. 잘 보입니다. 자신들에게는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가석방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은데 가석방 점수가 높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석방 담당자들은 누구를 먼저 석방할까요? 네. 이들을 먼저 석방하는 겁니다. 아하. 이게 이제 이게 이 잘못된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자, 이번 사건의 가해 남성 재범 위험성도 높게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출소 후에는 그럼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보호관찰이 지속돼야 되는데 보호관찰. 문제는 아시다시피 보호관찰 관 1인당 네. 너무 많은 대상자가 있어서 그게 항상 지적되는 문제죠. 전화로만 확인하고 잘 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서 네. 그냥 그 상태에서 범죄를 하는 이게 재범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 주셨을 때도 야 이거 뭐 하루에 한두 번씩은 체크하겠지 그랬는데 뭐 1, 2주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게 빈 구석이 많아 보이는 걱정이 크게 그래서 되고 법무부에서는 차제에 대통령 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실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역정을 두는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짧게 어떤 개선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통합적인 프로그램. 조금 길지만은 꾸준한 프로그램. 네. 자주 바뀌지 않는 프로그램.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부분 또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